지난 시간 과제부터 살짝 얘기하고 갈게요. 네, 지금 네, 8번 해주셨는데, 어, 김동현님? 지금 혹시 다 만드셨나요? 제출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네, 그럼 지금 다른 분들 하신 거 보고 참고하셔가지고, 나머지, 나머지 다 만드시면은 이제 다음번에 과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제가 그때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과제가 시작이었죠. 이제 제가 하려 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3번이랑 2번은 일단 코드가 거의 비슷하니까, 이제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중간에 조금만 바꾸면 금방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2번까지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최소 제곱법 같은 경우에도 맨 위에 제가 넘파이 쓰는 방법 3가지 제가 적어놔가지고 그거 있으면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리겠구나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이 위에 있는 코드들도 제가 이 부분이 데이터 읽어드리고 이제 학습한 데 맞게 모양 바꾸고 하는 거를 제가 견본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아래쪽에 위에 걸 따라서 코딩하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게 딱, 이게 뭐 기계학습이고 그런 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남의 코드니까, 항상 그렇죠. 남이 써놓은 코드니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같은 난이도의 코드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음,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많이 쓰거나, 알기 쉽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원래는 첫 번째 시간에만 이렇게 이 주피터 노트북 이 형식을 짜드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자유롭게 그 자기의 코드 스타일대로 예, 만들기로 했었는데, 제가 이번 시간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제 오히려 템플릿에서 주는 예제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더 바이 코드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도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왔습니다. 계속 앞으로 이렇게 과제 형식 그 미리 만들어 놓는 템플릿을 계속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템플릿을 안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코드 스타일대로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마다 만드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점도 생기고, 어떤 구현 방식이 더 좋은 것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논팔이랑 이 팔이 익숙해지기까지는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올려도 이게 이제
맞죠. 그 형식은 자유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다들 기 제출하실 때 플리캐스트에 보면은 제가 각자의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여기 1, 1, 2 이렇게 달린 거 보이시죠? 혹시 이거 확인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저 잘하신 분은 그냥 뭐 잘하셨습니다 이상의 말을 달아드리기가 힘들어가지고 길게 못 달았는데 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코드 틀린 부분도 지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출하시고 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제출하신 분의 아이디를 이렇게 as로 언급을 하면은 GitHub에 여기 위에 종 모양에서 알림이 뜰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알림이 떠서 제가 코멘트를 단 게 알림이 뜨면은 네, 여기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고요. 과제에 대한 이야기. 그럼 오늘 발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난주 과제한 건 아니면 지난주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혹시? 뭐 코딩하는 거에 관련해서도 관계없고 지금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내용 살짝 어, 복기해보고 넘어갈 건데 네, 그렇죠. 음, 이제 사실 선대를 배워도 음, 그, 그렇게 막 많이 도움이 되진 않고 그러니까 선대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행렬 자체를 계산하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행렬을 가지고 되게 막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거든요. 막 뭐 공간이 막 어떻게 되니 막 뭐 직교가 한 그런 걸 막 다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이제 행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선대에서 행렬 곱하는 거 일단 행렬 곱이랑 그리고 전치 행렬이랑 그리고 역행렬 그리고 또 쓴다면은 또 음, 뭐라 디터미넌트 행렬식 이 이 정도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으로 뭔가 그냥 계산하는 거인 거고 선대에서 나온 이론적인 개념이랑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개는 그 넘파이 코드 세 가지 예시에서 네,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네,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보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해드렸었는데 네, 아마 행렬은 그냥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손으로 계산해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지난주 내용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인데 이제 학습을 할 때
이게 모델이 잘 학습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지표가 이제 모델 복잡도와 문제 복잡도라는 거고요. 이제 이 모델과 문제의 서로 복잡도를 비교해서 저희가 모델이 이게 좋은 모델인지 안 좋은 모델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들이 주로 생기는 게 과적합 문제고 그에 한 반대되는 개념이 과소적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적합 문제, 주로 이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안 중에 하나가 정교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교화는 내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를 신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적합 문제는 내가 학습하고 있는 데이터를 너무 과하게 믿다 보니까 그 데이터에 너무 과하게 적합하게 돼서 일반적인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나중에 더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어, 아, 음. 혹시 이 문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기터브에 올려놨는데, 아마 안 보셨겠죠, 들? 네. 그러면 이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입력 차원이 지금 두 개가 있고, 그 결과 정답이 1차원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입력 데이터의 차원이 n이 2인 상황이고,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 i가 1인 상황이에요. 이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형 회귀 모델을 적용시키는데, 이제 이 선형 회귀 모델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 다들 아실 거고. 그래서 이때, 학습하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때의 세타가 이렇게, 이런 값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때 이 상황에서 다음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 미분값 중에 하나인 이 세타 1에 대한 미분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단계마다 이제 풀어보면은 저는 이제 y 해 y 해지 이제 h 세타 x죠. 그리고 이게 세타의 전치 행렬에다가 x 행렬을 곱한 건데 이제 이건 풀어서 쓰면은 이제 세타 행렬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서 있는 열 벡터거든요. 열 벡터란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그래서 얘를 전치를 시킨 거예요. 전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행렬이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그어서 이렇게 뒤집는 걸 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열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건데,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을 그으면, 이제 얘들이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고,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그래서 세타 행렬은, 세타 전시를 취한 행렬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열 벡터에서 행 벡터의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x도 마찬가지로 열 벡터의 형태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행렬이 곱이 됩니다. 네, 두 행렬이 곱을 이제
가로와 세로를 대응시키면 되는데요. 어, 일단 간단한 예를 들자면은 A, B, C, D 뭐지? A, B, C, D, C, H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얘는 행렬 구분할 땐 항상 크기를 봐야 되는데 앞에 행렬은 지금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지금 이 행렬을 곱할 때는 이 두 숫자가 크기가 같아야 돼요. 얘들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행렬 곱이라는 연산 자체가 어, 정의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결과도 역시 행렬인데 지금은 이 크기를 가져오게 돼요. 네, 순서대로 얘가 얘고 얘가 돼서 이제 여기도 숫자 4개가 오게 되는데 어, 되게 다 적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첫 번째 예만 들어서 봅시다. 첫 번째 자리에는 이제 위에 쪽 열이죠. 어, 첫 번째 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곱할 때 왼쪽에는 가로로 이렇게 자르고 오른쪽 행렬은 세로로 잘라가지고 첫 번째 자리의 값은 이 a, b 값과 이 g 값을 이제 서로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a, e 더하기 b, g거든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혹시 이 지금 행렬 곱하는 과정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값을 계산해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얘는 2행 2열의 값이니까 앞에 행렬에서 2행 자리 거랑 뒤에 행렬에서 2열 자리 거를 이제 자리별로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CF 더하기 DH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행렬 곱을 하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행렬을 보면 얘는 어 지금 얘는 열이 한 개고 오른쪽 거는 지금 열이 얘는 아니, 행이 한 개고 얘는 열이 한 개니까 지금 자를 것도 없이 그냥 한 값이 나올 거예요. 한 스칼라 값이 나올 건데 이 값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거랑 여기 첫 번째 거 곱하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거랑 아니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곱해서 더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미분값을 구해야 되죠. 자, 이제 다시 와보면은 지금 에러가 SSE sum of squared 에러니까 식이 이렇게 되신 분 기억이 날 겁니다. 어, y 햇에서 y를 빼서 편 차의 제곱의 합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세타 1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세타 n에 대해서 일단 미분했다고 생각해보면 식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2는 앞으로 나와서 2분의 1과 수거가 되고 이제 1차 식이 됐는데 뒤에 어떤 항이죠, 그쪽. 이 항은 무슨 항이냐면은 이 y햇에 포함된 y햇에는 지금 이 위의 식처럼 세타 제로 x 제로부터 세타 라지 n
X 라지 N까지 모든 세타 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세타 N 항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세타 N, X, N에서 이 항에서 세타 N에 대한 미분값이 이 XN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미분할 때처럼 이제 이 세타 N에 대한 미분값이 뒤에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가 구하는 미분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세타 1이니까 여기 X1이 붙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i가 1이죠.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시그마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이거는 이해되시나요? 네, 뭐 어차피 하나니까 1에서 1까지 더하는 게 그냥 1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계산해야 될 거는 어, 네, 이 y 햇 자꾸 넘어가네. 네, 이만큼을 계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y 햇을 일단 먼저 옆에 좀 공간을 좀 치우고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야 될 게 y 햇 빼기 y의 그 1이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일단 먼저 y 햇은 세타 제로가 3이죠. 곱하기 x 제로는 항상 1이에요. 이거 아시죠? 코딩할 때 x에서 왼쪽 열에다가 1로 된 열 벡터를 붙여주는 거. x 리쉐이프하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게 이 x0는 1이라는 걸 추가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x0는 항상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타1은 2 곱하기 x1이 2니까 곱하기 2이고, 그리고 세타2는 1이고 x2는 10이고, 이제 여기에서 빼기 y, 빼기 y에서 y 값은 5죠. 이제 여기에다가 x1 값을 곱하는데 x1 값은 여기서 2였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죠? 3, 4, 10, 1, 8, 16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답은 16이 되고요. 여기 이 앞에 값은 이제 n과 상관없이 여기 미분할 때 들어가는 숫자랑 상관없이 일정한 값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타 제로에 대해서 미분한 값은 이제 이 앞에 값은 똑같고 곱하기 이제 1이 되겠죠. 세타 제로가 1이니까. x 제로가 1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세타 2에 대한 미분값은 여기 앞에 괄호에 들어가는 값은 같고 x2의 값이 곱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번에 짰던 코드가 실질적으로 계산이 되는 과정이고요. 네, 이런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코드만 이 수도 코드만 따라 짜는 것보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해 가면서 내가 짠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푸는 과정에서 혹시 이거 잘 뭔지 모르겠는데 한 의심 가는 부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이해 잘 안 되신 부분? 아, 편미분, 편미분이 뭐냐면은
함수가 이때까지 미분 이전에 나오는 함수들은 변수가 하나예요. 어, 어, 변수가 하나인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y는 fx 이렇게 하면 변수가 하나가 있는 함수이죠. 그런데 이제 z는 fxy라고 되면은 이제 변수가 두 개인 다변수 함수가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원래 y 위에 이 함수에서는 변수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다변수 함수 밑에 이변수 함수의 경우에는 미분이라는 거를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이제 원래 방향을 정해가지고 그 방향으로의 변화량을 보는 게 미분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어, 일변 함수에서는 x가 변화하는 방향에서 y의 변화량을 보는 거였는데, 이제 입력 변수가 두 개이다 보니까 이 방향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원래 일변 함수에서는 이게 축 하나 위에서 증가한다, 감소한다 방향밖에 없는데, 다변수 함수가 되면 이제 x, y 이게 평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제 미분을 해야 될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방향 미분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그레디언트라는 미분 방법에 대한 개념이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기에서도 그냥 한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미분인 거예요. 어, 이제 그냥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는 거는 y는 변수로 고려를 안 하고 x에 대해서만 z를 미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했던 거랑 똑같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세타 1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는 거는 나머지 변수인 세타 0, 세타 2를 변수로 취급 안 하고 세타 1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네네네. 상수를 취급한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건 없으시죠? 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을 살짝 이제 복습해 보려고 가져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라서. 네, 일단 인공지능 기계학습 딥러닝의 차이점,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 기계학습은 이제 학습을 하는 과거의 경험, 지식으로부터 학습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구현한다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은 기계학습에 포함되는 개념인데, 기계학습 모델을 이제 깊고 복잡한 구조로 쌓으면서 이제 성능이 인간을 뛰어넘게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딥러닝, 그런 것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딥러닝 자체는 이제 제가 말했듯이 하나로 정의되는 용어는 아니고요. 그냥 어, 기계학습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또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한 소개이기도 하고요. 기계학습의 어, 범주가 나눠지는 건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지도학습이라는 것을 핵이라는 것, 핵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분류라는 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그 다음에 강화학습 이런 순서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도학습은 이제 데이터에 데이터에 정답이 있다는 거, 참값이 있다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그 참값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강화학습은 에이전트가 있고
환경이 있어가지고 상태와 보상을 전달해주면은 그에 맞는 행동을 결정짓는 건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 정도 기억나시나요? 네,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진을 보고 뭐 개나 고양이나 분류하는 거고, 회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 값의 추세를 예측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추세에 맞는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예측 모델에 사용되는 게 회귀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은, 아니,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뭐 지도학습 모델에 적용시키기 전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아, 가공.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그냥 앞으로 할 내용에 대한 계획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가장 큰 내용이 선형회귀인데, 이 선형회귀의 일반적인 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 가설함수 얘가 이제 저희가 흔히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PPT 자료에 이 행렬의 이 모양이 잘못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쳐놨고요. 세타랑 x 둘 다 이제 열 벡터의 형식이라서 세타의 전치를 하고 x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모양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선형회귀 문제는 항상 비용을 극소화시키는 문제로 정의가 되고요. 선형회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기계학습 모델은 이와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의한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저희가 선형대수학을 통해서 최적의 해를 유도한 것이 이 최소제곱법의 해가 되겠습니다. 이 해는 이제 선형대수학을 공부하시면은 기말고사 때쯤에 아마 이 식을 볼 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소제곱법은 그런데 이 최소제곱법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선택한 모델, 이 선형 모델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최저의 값인 거예요. 저희가 찾은 이 세타라는 값이 최적의 값은 맞는데,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만 최적의 값이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외에 새로운 데이터가 우리가 생겼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앞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셋으로 구한 세타 값이, 어, 좋은 결과를 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유가, 어,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함이죠. 어,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은, 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카메라 이미지로부터 지금 도로 차 앞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제 블랙박스 이미지를 보고, 어, 가는, 지금 앞에 차가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옆에도 차가 이렇게 있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를 학습하는 예, 기계학습 모델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한정돼 있어요. 많아봐야 뭐 우리나라 도로의 뭐 1%도 자료를 모으지 못하겠죠. 모든 도로의 모든 차선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항상 이 세타 값에 모델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데 저희는 항상 데이터를 많이 풍부하게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 세계 모든 도로의 데이터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그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에 한계가 항상 생기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럴 때 이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세타 값이 좋은 결과를 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쪼개가지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평가하는 데이터로 나눠서 그걸 미리 해보는 겁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그냥 학습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학습된 모델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눈 것은 궁극적으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지난번 과제 6번에서 이거를 크게 설명을 안 드리고 넣어놨는데, 그거는 제가 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트레인 셋은 이제 실질적으로 학습에 쓰이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테스트 셋은 학습에 쓰지 않는 데이터고, 오로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인 셋은 학습에 쓰고, 네, 테스트 셋은 평가에만 쓴다. 네, 평가한다는 말은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해봤던 그 에러를 구한다는 거, 오차를 구한다는 것도 하나의 평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평가 기준으로서의 오차는 이제 오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작으면 좋다. 그런데 이제 평가 기준을 이제 뭐 정확도로 하면 정확도를 기준으로 이제 모델을 평가한다라고 하면 이제 클수록 좋겠죠. 뭐 이런 여러 이 평가 기준은 되게 다양한 수치로 잡힐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잘 나오는 거를 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오차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네. 이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는 궁극적인 목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로 이제 모델을 검증해보는 이 개념이 혹시 이해되실까요? 왜 모델을 평가하는데 이때까지 모델이 보지 못한 데이터를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나요? 음, 네.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의 그 모든 학습, 기계학습뿐만 아니라 딥러닝 기법에서도 항상 쓰이는 기법이기 때문에 음, 그리고 여기서 이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되냐 뭐 7대 3이냐 2대 8이냐 뭐 그런 거 이제 또 이제 해보면서 적당한 값을 찾는 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네. 보통 이제 7대 3 정도를 잡는데 이제 데이터 자체가 크면은 이제 적당하게 테스트 셋을 작게 조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의 방법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한 번만 하면은 앞에서 나눈 그 트레인 테스트랑 똑같은 구조인데, 이렇게 나누면은, 어, 예를 들어보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이런 추세로 있다고 치는데,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렇게 나누는, 앞에 이만큼을 트레인 데이터로 쓰고, 뒤에 걸 테스트 데이터로 나눴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학습을 하면은, 어,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겠죠. 모델이. 그런데 이때,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로 에러를 검사해보면은, 하나도 안 맞죠, 지금, 모양이. 모델의 모양이 하나도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그 나누냐에 따라서 모델의 학습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능이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교차 검증이라는 겁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를 어떤 걸 가져올지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가장 좋은 걸 가져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나눴을 때 우리가 구하는 데이터값, 파라미터와 이렇게 나눴을 때 나온 파라미터, 또 다르게 나눴을 때 나온 파라미터 이런 거를 다 비교해가지고 가장 좋은 데이터값을 선택을 합니다. 네. 이 과정 또한 이제 관측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 모델의 일반성, 그러니까 모델에 대한 신뢰도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데이터를 봤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성능의 지표로 보고 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교차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뭐, 어. 그럼 이제 앞에서 본 이제 테스트,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것과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 두 가지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어떤 특정한 모델에 대해서 자 적어봅시다. 이제 모델도 고정돼 있고 데이터도 고정돼 있을 때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고요.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이 모델을 이제 바꿔볼 겁니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인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선형회귀를 설명할 때 여기서 똑같은 데이터를 써서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 파란색 점선이 선형회귀를 한 결과이고 그리고 빨간색 곡선은 다항식으로 2차 회귀를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은 이제 로그 값으로 로그 회귀를 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어떤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어떤 게 성능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보면은 이 세 가지 전부 다 이 빨간색 선이 지나가니까 빨간색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 그럼 나 같으면 빨간색을 선택하겠다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또 그때그때 모르는 거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 세 개인데 이 데이터 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찍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찍히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데이터는 파란색 선형 모델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찍히던데? 할 수도 있죠. 음, 이렇게 찍히면은 이제 저희가 전에 선택했던 2차식의 이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는 것 때문에 모델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 셋을 나눠서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모델에 따라서도 이제 모델의 성능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구조의 모델이 항상 성능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학습할 데이터에 따라서 항상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랑 문제에 맞는 모델을 어떻게 고르냐 하는 걸 이제 볼 겁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정의하는 게 모델 복잡도라는 거거든요. 모델 복잡도는 이제 어떻게 뭐 수치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복잡도는 이제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예를 들어 놓은 걸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어, 복잡도가 큰 모델은, 복잡도가 큰 모델은 이제, 육색 크레용이 색깔이 6개밖에 없어요. 뭐야. 반대지. 복잡도가 작은 모델은. 근데 이제 복잡도가 큰 모델은 한 128색 헬파스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화가의 그림을 그대로 다시 그리는 게 문제인데, 육색 크레용을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어, 똑같이 그리는 게 어렵겠죠. 모양은 같이 그린다 해도 그 색감이나, 질감을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도가 큰 모델, 색깔,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많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는 모델은 이제, 어, 더 꼼꼼하게 자세하게 색깔을 따라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모델이 복잡하다고 항상 성능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수식들이 나오는데 살펴봅시다. MSE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에러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오차함수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SSE에는 앞에 2분의 1이 붙었으면은 MSE는 전체의 평균이 들어갑니다. 편차. 네. 그래서 편차 제곱에 합해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MSE가 되겠습니다. 네, 바이어스 에러는 이제 트레인 에러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베리언스 에러는 테스트 에러입니다. 트레인 에러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로 구한 에러이고요. 테스트 에러는 테스트 데이터로 구한 에러입니다. 네, 뭐 말장난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이 테스트 에러와 트레인 에러의 값을 비교하면서 크기가 뭐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해 보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모델인지 선택하게 될 겁니다.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모델 복잡도가 이쪽에 있으면은 지금 테스트 에러가 트레인 에러보다 작죠. 그럼 이때 상황을 언더피트 과소적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모델 복잡도가 여기에 있으면
테스트 에러가 트레인 에러보다 커서 이제 오버피트, 과적합이라는 문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테스트 에러와 트레인 에러가 균형을 이루는 모델을 선택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도가 적절한,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수식에서, 그래프에서 지금 이 분산과 편향의 관계, MSE가 관계가 있는데요. 더하면은 MSE가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밑에 유도를 하는 거를 제가 가져가 왔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하는 건 간단해요. 이 식은 저희가 확률과 통계에서 항상 보는 식이죠.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에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건 정말 흔하게 보던 식이라서 여기에서 이제 모양만 바꿔서 하면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싶은 분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델 복잡도에 대한 그림인데 실제 데이터에 적용했는 그림입니다. 파란색 그림은 이제 모델 복잡도가 작은 모델이 되겠고요. 그 직선이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빨간색 곡선은 이제 모델 복잡도가 큰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모델에 대해서 거의 완전히 이제 적합하게 됐죠. 그래서 이 베리언스, 얘가 테스트 에러고 바이어스가 트레인 에러인데 이제 트레인 에러는 0이 나오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가지고 있는 트레인 에러 4개에 대해서 이 지금 곡선이 위에 지나가고 있으니까 오차를 계산하면은 0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파란색 모델에 대해서 지금 트레인 에러를 구해보면 여기 이만큼 차이, 그리고 이만큼 차이, 그리고 이만큼 차이, 그리고 이만큼 차이를 각각을 전부 제곱해서 다 더하게 되면은 이 트레인 에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인 에러는 지금 큰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빨간색 곡선, 복잡도가 큰 모델의 테스트 에러는 더 크게 되고 파란색 직선, 복잡도가 낮은 모델은 테스트 에러가 작아지게 되겠죠. 지금 눈대중으로 비교해봐도 지금 이 빨간색의 에러는 지금 이만큼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파란색 직선의 에러를 구하게 되면 여기 이만큼, 여기 이만큼으로 확실히 길이가 짧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테스트 에러가 작고 테스트 에러가 클 수 있다는 거. 항상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어,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서 이제 봤을 때 문제 복잡도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모델의 복잡도랑 문제의 복잡도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문제 복잡도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말 그대로 문제가 얼마나 어렵냐는 건데, 어, 이 직선을 따라 그려라 라는 문제는 엄청 복잡도가 떨어지는 복잡도가 작은 문제고, 어,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는데 막 이런 그림을 따라 그린다거나 아니면 막뭐 사람 얼굴을 따라 그려라 하다던가 그런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모델의 복잡도가 아니라 이제 문제의 복잡도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델이 얼마나 복잡한가를 따지는 게 문제의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을 때 MSE가 모델의 복잡도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런 곡선을 가지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이 MSE의 그래프. 그런데 이제 모델의 아니, 문제의 복잡도가 작아지면 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모델의 복잡도는 작아지겠죠. 이게 원래의 모델이고 지금 문제의 복잡도가 작아지면 그에 맞춰서 모델의 복잡도도 작아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문제의 복잡도가 커지면은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을 해서 조금 더 복잡도가 큰 표현력이 더 높은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딱 수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개념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복잡도와 모델 복잡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과소적합과 과적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fx가 지금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델의 복잡도가 1차식의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구한 모델이 지금 이 초록색 선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해봅시다. 이런 상황은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문제의 복잡도가 지금 보면은 대충 한 3차식 정도로 보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복잡도가 이 정도인데 그걸 풀기 위해서 가지고 온 모델의 복잡도가 그거보다 훨씬 더 작다 보니까 이 모델의 어, 데이터의 분포를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더피팅이 과소적합이라는 말이고요. 그랑 동의어로 하이바이어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하이바이어스라는 모델 그 말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모델이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내가 학습하는 데이터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편견, 바이어스를 더 믿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아무리 들어와도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더 믿어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안 되는 학습의 결과가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그걸 과소적합이라고 하고요. 위에서 3차식과 1차식의 예로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의 복잡도에 비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할 때 과소적합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보통의 경우 과적합 문제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과적합 문제는 문제의 복잡도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 모델의 복잡도가 너무 클 때, 지금 우리가 원래 찾아야 되는 정답은 3차식 정도의 분포인데, 지금 우리의 모델의 복잡도가 지금 거의 한 5차식 정도 돼 보이죠? 이 정도로 모델의 복잡도가 표현력이 더 커져 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값들은 이 분포에서 좀 튀어나가 있는 이상값들인데 이런 이상값들까지도 이제 분포에 포함시켜서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성능이 안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과적합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는 이제 문제에 비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더 클 때라고도 설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적한 문제를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려보자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항상 만점을 받는데, 이미 나온 문제는 전부 다 풀면은 만점을 받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맞히지 못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에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트레인 에러는 높은데 테스트 에러가 너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어, 자,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트레인 에러는 계속 작아지는데 테스트 에러는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된 거에 비해서 테스트 에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쭉 줄어드는데, 이제 테스트 에러는 같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에러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기점을 이후로 오버피팅이라고 부릅니다. 과적합이죠. 아마 이 그래프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넣어놨을 거예요. 네, 여기 이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과소적합이랑 과적합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음, 그래서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건데, 일단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과적합 문제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과적합 문제를 피할 수 있죠. 그리고 학습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트레인 데이터에 점점 더 맞춰지게 되는데, 이게 너무 맞춰지면 이제 과하게 데이터에 맞춰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일찍 끊어버리는 게 조기 종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은 모델 자체의 복잡도를 줄입니다. 모델을 바꾼다는 말이죠. 앞에서 5차식의 모델을 사용하던 거를 좀 줄여서 4차식의 모델로 바꿔서 사용한다거나, 그래서 모델의 표현력을 줄여서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화, 오늘 오늘 볼 내용인데, 정교화 기법을 사용하는 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트레인 데이터를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조기 종료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그린 그래프 똑같은 데이터. 그래서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트레이닝 에러는 줄어드는데, 평가를 한 에러는 어떤 시점을 기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일찍 끊어주는 거를 조기 종료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왼쪽이 원래 모델인데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줄여서 이 모델을 좀 간소화시켜서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그림은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인데, 이제 나중에 여름방학이나 2학기 때 딥러닝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접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정교화에 대해서 할 건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물 좀 마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아니면 뭐 너무 빠르다거나 아니면 더 빨리 하라거나.
이제 거의 정교화 내용만 다루면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정교화라는 게 처음에 나오게 된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은 계속 학습을 진행하면 할수록 과적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이 과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세타값의 크기에 따라서 모델의 특성이 바뀌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타값은 지금 모델의 파라미터죠.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행렬입니다. 이 행렬의 크기가 커지면은 이렇게 학습 데이터에 어, 지금 거의 완전히 과적합돼 있죠. 그런데 이 모델을 가지다가 파라미터의 크기를 줄이면은 모양을 유지하면서 조금 과적합에 덜 적합하게, 그 데이터에 덜 적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타의 크기를 줄이게 되면 되게 일반적인 성능이 높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정규화가 나오게 된 계기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이 파라미터 값이 일정 값보다 커지지 않게 하는 게 정규화가 되겠습니다. 파라미터의 크기를 제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화를 시켜서 회귀 문제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어, 이 위에 이 위의 식은 앞에서 그 정규화되지 않은 회귀 문제랑 같은 식이죠. 기억나시나요? 오차 함수를 최소화시키는 세타를 찾는 게 이제 앞에서 회귀 문제에서도 같은 건데 이제 여기에서 조건이 붙어요. 세타의 크기가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아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이제 이 제한 조건에 대해서 보면은 세타에다가 세타 바가 붙었는데 세타 바는 여기 세타 행렬에서 세타 제로를 뗀 행렬을 말합니다. 왜 세타 제로를 뗀지는 일단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규화는 이렇게 원래 기존의 회귀 문제에서 제한 조건을 붙인 회귀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절대값 같이 생긴 이 짝대기 두 개 있는 표현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밑에 CF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표현인데 피노미라는 거거든요. 아마 서양대 수학을 하면 이 놈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구하는 방법은 어, A의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피승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B분의 1승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놈이 P는 2일 때의 P놈인데요. P는 2일 때의 놈은 그냥 절대값입니다. P는 2일 때의 놈이 만약에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지금 2,1,3이다라고 하면은 이 벡터에 대해서 2인 놈을 취하면 2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제곱에다가 이제 2분의 1제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벡터 크기 구할 때 쓰는 거랑 똑같죠? 그게 P가 2일 때 이놈이고 이제 그거 일반화 시켜놓은 게 P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 P놈에다가 다시 P제곱을 해놨으니까 이 마지막에 이 P분의 1승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떤 거냐면은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P제곱을 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구하는 게 저 P놈이라는 거가 돼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조건이 있으면은 저희가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수학적으로 한 해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 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라그랑주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혹시 미분적 분학 때 라그랑주 승수법이라는 거를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다변수 함수 파트에서 문제가 그 라그랑주 승수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라그랑주 승수법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쓰는 방법인데 그 최적화 문제가 제한 조건이 있을 때, 네, 제한 조건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풀 때 라그랑주 승수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라그랑주 승수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제한 조건을 이제 함수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라그랑주 승수라는 람다를 붙여서 네, 원래 함수에다가 더해요. 그래서 이제 제한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제한 조건을 함수를 바꿔가지고 제한 조건을 없애는 게 라그랑주 승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앞에서 문제를 다시 정의해보면은 네, 지금 이 조건을 함수로 바꾸 얘도 지금 함수죠. 함수라는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도 함수의 형태입니다. 만약에 이 부동화 같은 호라면 그래서 네, 이 함수가 이제 경계 조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람다를 붙여서 더하면은 이제 제한 조건이 없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람다를 라그랑주 승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람다 값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해주는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도 부르는데요. 그거는 이 세타를 가리키는 파라미터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 혹시 이해하셨나요? 여기 CP 값은 상수이기 때문에 어, 최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왜냐면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 람다 곱하기 CP 값은 생략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세타에 대해서 변하는 값만 남겨놓은 식이 맨 아래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화 문제의 일반적인 식이 맨 아래 이 식이 되겠고요. 이제 이 식에서 P의 값에 따라서 문제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이 정규화 함수, 이 유함수 형태의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정규화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어, 혹시 이 다 그릴 줄 아시죠? 지금 P가 2면은 세타 1 제곱 더하기 세타 2 제곱의 C의 2제곱일 거니까 얘도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P가 1이면은 세타 1의 절대값, 세타 2의 절대값이 C의 절대값이니까 이 그림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45도 돌아가 있는 정사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0.55승일 때는 이게 조금 더 줄어들어서 이렇게 뾰족한 모양이 되고요. 이제 P가 2보다 더 커지면은 점점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가게 됩니다. 저희가 특별히 P가 1일 때의 정교화 문제를 라쏘 문제라고 부르고 P가 2일 때의 문제를 리치라고 부릅니다. 문제 이름을 그냥 붙인 거예요. 저도 이게 왜 라쏘고 리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알아볼 거는 이 리치 정교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일단 라쏘 정교화는 P가 1일 때의 정교화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식에서 P가 1이 된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리치는 P가 2일 때의 정교화 문제입니다. 이 정교화 할 때 세타 값이 어떻게 정해지는가를 확인해 보면 일단 위에 이 라쏘일 때 그림을 함께 봅시다. 이 빨간색 선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어, 이 E의 값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고선 같은 건데 지금 어, 여기가 이게 최저점이고 이가 조금 더 증가한 게 2선이고 조금 더 증가한 게 2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옆에서 보면은 어, 세타2가 이렇게 있고 세타1이 이렇게 있고 그 위로 생긴 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간상에 그 빗살무늬 토기 모양 같은 이런 게 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최저점이 지금 세타 별이고 그거를 이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모양을 그린 겁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규화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 에러 함수의 최저점에서 이제 정규화 안 했을 때는 여기로 이제 문제가 정답을 내겠죠. 그런데 이제 어, 정규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정규화 함수랑 이 에러 함수랑 만나는 부분을 이제 세타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세타를 원점으로 가까이 당겨오죠. 이 말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정교화를 한 이유인 그 세타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세타의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 지금 세타의 크기는 P가 1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만큼 가까워지니까 세타의 크기가 작아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위치일 때도 이제 정교화 함수가 이 다이아몬드 모양에서 원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 말고는 큰 차이점이 없는데요. 한 가지 더 차이점이 있다면 위치 정교화는 이 앞에서 그 회귀 문제 풀 때 최소제곱법 푸는 거랑 비슷하게 그 간단한 수식어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라스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치는 이제 간단한 식으로 사진 형태의 회로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 정교화 문제의 세타 값을 찾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정사하강법을 보면 그 앞에서 본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배치 경사하강법이랑 똑같은데 이만큼까지만 보면은 똑같죠? 이만큼만 보면 똑같은데 뒤에 람다 세타항이 붙습니다.
이걸 유도하는 과정은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유도하는 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왜냐면은, 이렇게 간단한 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경사항법으로 학습을 해보고 싶으시다는 분 있으면 이 업데이트 룰을 따라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데이트 룰은 그 의미를 지니는데, 그 정교화라는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식인데요. 이제 이만큼이 뭐였죠, 원래? 뭔지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원래 이만큼은 에러의 미분값이었죠. 그러니까 이 그레디언트 값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습한 정보를 그대로 세타에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이 세타 값을 조금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신뢰한다는 말이 되겠죠. 영어로는 이 penalize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네, 미분한 값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작게 세타의 크기를 적용해서 세타 값이 이제 데이터에 완전히 적합하게 되지 않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2번에서도 보면 이만큼만 없으면 최소 제곱법이랑 똑같죠. 그런데 이제 이 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리치 정교화 문제 해가 되게 됩니다. 코딩 하실 때는 이제 이거를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짧으면 이제 식 한 줄로도 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고요. 어, 오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를 나누는 거를 해보고요. 이건 지금 랜덤으로 섞어서 분할하는 것까지는 제가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야 될 게, 지금 모델을 예시를 4개를 들어놨는데요. 이 4가지 모델에 대해서, 어, X 값도 이제 모양을 바꿔서 적합하게 만들어 보고, 이제 그거로 이제 세타 값도 그것도 계산해보고, 그리고 3번에서는 트레인 데이터를 앞에서 전체 데이터의 70%로 가져온 그 트레인 데이터를 찍고, 그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뭐, 선형 모델은 직선으로 그어지겠고, 2차 모델은 이렇게 그어지고, 뭐 5차 모델은 뭐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4가지 모델의 에러를 4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그리고 앞에서 이 그린 4가지 그 회귀자들을 그대로 그립니다. 왜냐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로 그 회귀자들을 학습하고 테스트 데이터로는 이제 그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평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로는 학습을 하고 학습박 평가를 둘 다 하고 얘는 평가만 하게 됩니다. 이 정리 하셔서 코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에러를 4개 구해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정규화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신 게 있으면 질문 주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제가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를 7대 3으로 나누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지난주 과제랑 똑같이 이제 판다스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 부분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는 판다스 데이터를 하나씩 떼가지고 각각 넘파이로 바꿨는데, 이번에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통으로 넘파이 어레이로 바꿨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X랑 Y랑 같은 순서로 셔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랑 Y랑 그 한 개 붙어 있는 200 곱하기 2짜리 넘파이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순서를 섞어 난 다음에 X랑 Y로 나눴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코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셀은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크기를 계산해서 각각 나눠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찍어보면은 네, 전체 데이터에서 빨간색이 트레인 데이터고 파란색이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플롯에 R을 점이라고 돼 있는데 지난번에는 R5로 플롯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RO는 점이었는데 이 R 점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 RO보다 조금 더 작은 점이 찍혀요. 네, 직접 바꿔서 실행해 보시면 크기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수가 조금 더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점으로 찍어봤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모델을 4개를 해야 되는데 그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선형 회계만 해봤고 고차 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제일 위에 있는 이 H1 모델이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모델이죠. 그래서 X0는 1이니까 제가 생략을 했고요. X1은 X의 1차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이 행렬이 지난번에 X를 가져와서 1의 행렬을 만들고 옆으로 붙인 행렬이 되겠죠. 이 코드는 그 위에 코드를 한번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행렬을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 모델을 2차 다항식 모델로 가져오면은 이제 2번에서 H2와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X1은 X의 1차 항이고 X2는 X의 제곱을 한 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데이터 형식은 X의 형식은 이렇게 되겠는데요. 뭐야? 좋네요. 네, 그래서 맨 앞에 1의 열이 추가되고 그리고 그 다음이 1차 원래 X 데이터에 열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열에 그 열에는 X의 제곱을 한 값들이 있는 열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모양이 구조가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열은 0승, 그 두 번째 열은 1승, 세 번째 열은 2승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모델이 5차식일 경우에는 이제 0승, 1승, 2승, 3승, 4승, 5승까지 그래서 총 지금 200 곱하기 6승의 X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7대 3으로 나누니까 140 곱하기 6이랑 이제 60 곱하기 6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코드를 짜시면 되는데요. 이제 앞에서 제가 수식을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 수식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지난 시간 랩원의 코드를 참고하셔가지고 이 엑셀을 이 새로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코드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요. 제가 콜앱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콜앱에서는 안 깨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기터브에 올리니까 깨지더라고요. 네, 여기에서는 안 깨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A, B, C, D 이 비정규화 회기 모델 3개는 그 최소 제곱법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리치 정규화 회기 모델은 지금 앞에서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그 해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행렬 더해지는 것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방 코드를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그 템플릿만 안 만들고 제가 코드를 다 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밑에 다 실행했던 결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을 참고해가지고 출력 형식을 참고하시면서 코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새로 실행을 하면 밑에 이 값은 지워지니까 GitHub에 이제 템플릿 코드를 보시면서 출력 형식을 맞춰서 코드를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어,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를 찍고 그리고 앞에서 학습한다는 게 여기 세타값을 구한다는 거거든요. 세타값을 구하는 게 학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한 세타값을 가지고 곡선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새로 나오는 개념이 린 스페이스라는 건데 이 린 스페이스를 왜 쓰냐면은 지난번에는 X 데이터가 그 크기 순으로 정렬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X 넣고 그 계산한 Y 값을 넣으면 그냥 직선으로 그려졌었거든요. 아마 다들 그런 식으로 그 직선을 그렸을 텐데 근데 지금은 이제 X 데이터를 순서를 이제 다 섞어놨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그리게 되면은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이상한 모양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 저 린스페이스라는 걸 써가지고 최소값이랑 최대값 사이에 지금 128등분 해서 그 간격마다 값을 만들어 놓은 그 128 곱하기 1짜리 행렬일 거거든요, x가. 그래서 그 행렬을 입력을 해서 그 어, 곡선 그리시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어, 깔끔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트레이닝 에러를 오타가 있네요. 트레이닝 네. 트레이닝 에러를 구하는 과정인데 MSA와 SSE의 차이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SSE는 미분할 때 수식이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고 MSE는 데이터 개수의 달 데이터의 개수가 달라도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평균을 하니까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레이닝 에러랑 그 테스트 에러를 크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SSE보다는 MSE를 선택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7대3으로 나누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가 크기가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똑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했었다면 저는 이제 함수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MSE를 구하는 것도 이제 함수로 만들고 MSE를 통해서 에러를 구하는 것도 이제 함수로 만들어서 같은 코드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를 이제 코딩하는 사람이면은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조금 네,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순간 뭔가 함수를 만들고 싶고, 또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순간 객체를 만들고 싶고, 그런 게 이제 코딩 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과제에서는 함수를 만들어서 해볼 거예요. 네, MSE랑 에러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함수를 통해서 그냥 한 줄로 이 에러 4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객체를 만들어 보는 거를 네, 템플릿으로 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이 곡선은 똑같은 곡선이에요. 위에서 그린 곡선이랑 똑같이 그리시면 되고, 그 대신 이제 점 찍혀 있는 거. 그 데이터가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바꿔서 찍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스트 에러를 계산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마 코드의 양 자체는 지난 시간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네. 함수 짜는 것도 각각 10줄씩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4줄씩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여기에 X 형태에 맞춰서 X를 만들고, 그리고 세타값 구하는 거.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 네, 뭐, 그럼 이 정도로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설명 마치고요. 어, 뭔가 더 할 게 있었나? 뭐 더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수업.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건의사항도 괜찮습니다. 뭐 수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말 좀 잘해라. 이런 것도 괜찮고. 네, 뭐든지. 그리고 코딩 예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코딩 예제라는 게 여기 지금 템플릿에서 좀 더 제가 미리 작성하는 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일까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그런데. 그러면은 오늘 내용 더 질문 없으시면은 그럼 뭐 이 정도까지로 하겠습니다. 맞다. 맞다. 예제를 다뤄보는 거요? 음, 네. 제가 지금 다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다들 이제 GitHub에서 그 과제를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은 원본이랑 동기화하는 게 있어요. 이 과정을 제가 엄성현 씨의 도움으로 이 스크린샷을 다 만들어서 과정을 안내하는 걸 만들었거든요. 비슷한 다른 예제. 그 예제가 혹시 코드 예제 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론에 관련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렬, 넘파이로 행렬로 코드 짜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시다니.
아, 하긴 넌파이 자체를 사용하는 게 기존의 파이썬 사용하는 방법과도 조금 달라가지고, 네, 음, 넌파이 이제, 네, 제가 한번, 네, 넌파이로 행렬 사용하는 예제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거 안 하신 분들은, 이 과제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해야지 이제 제가 새로 올린, 네, 랩2의 데이터가 자기 레포지터리로 적용이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있을 때 지금 GitHub 켜져가지고 따라 해봅시다.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 레포지터리 메인으로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보시면은 이 과제 제출 방법 밑에 내 레포지터리를 원본 레포지터리와 동기화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다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 버전이 맞아지기 때문에 버전이 안 맞으면은 나중에 제출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번에 다 같이 이 동기화를 진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들 해주실 거라고 믿고 해주실 계신가? 여기 내볼까? 어, 음, 아직 동기화 안 하셨고, 음, 동기화 안 하셨고, 안 하셨고. 계신가요, 다들? 동기화 하셨네요. 근데 아직 이번에 지금 새로 하신 게 아니라 전에 하셨구나. 전에 하신 분들도 지금 하시면은 지금 맵2의 파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동기화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네, 다음 과제를 업로드 하실 때 저한테 제출하실 때 문제가 발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동기화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각자 제출하고 나서 그 다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지금처럼 다음 과제를 시작하기 전에 동기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다음 랩에 대한 템플릿과 데이터 파일을 올리고 난 다음에 네, 동기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음, 저- 어제 일을 벌써 보내셨다고요? 뭐지? 같은 파일을 다시 보내신 것 같네요. 어, 실수로 보내신 건가? 일단 이건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동기화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제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매트랩이란다. 넌파이로 행렬 다루는 예제를 제가 만들게 되면은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